요즘은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자는 메시지가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한편에서는 좋아하는 일은 그냥 취미로만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취미가 직업이 되면 더 이상 좋아하기만 할 순 없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실제로 취미로 무용을 시작하셨다가 전공으로 전향하여 안무가가 되신 승정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취미가 일이 되면 고달프다는 명제는 과연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단하게 혹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예. 있을까요? 네. 저는 성승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안무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댄스 필름 감독으로 종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네, 그 선생님의 안무 수업이기도 한 네. 시간 조형 예, 수업에서 처음 만났고, 이제 맞아요. 그 이후로도 수업을 또 음, 다른 즉흥 수업도 듣고 하면서 음, 알게 된 음, 사이인데, 음, 그 제가 선생님을 사실 오늘 모신 이유는 저희가 이제 취미학 개론으로서 취미에 대한 다양한 이제 정의와 뭐 이런 음, 것들을 같이 파헤쳐보자 음. 이런 팟캐스트인데, 너무 좋은 게스트.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마 제가 모실 게스트들 중에서 약간 독보적인 위치이긴 아, 해요. 네. 그렇습니까? 아니 약간 네. 그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음, 그 취미를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제가 취미를 사전에 또 음, 찾아봤어요. 근데 음, 취미라는 정의가 되게 많은 부분에서 전공과 음, 구분되거나 음, 뭐 그러니까 음, 아예 대조를 하거나 아니면 음, 전공과 비교해서 음, 정의가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뭐 그 레벨의 차이일 수도 있고 뭐 음, 시간이나 전문성의 차이일 수도 음, 있고 아니면 아예 전공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보통 음, 전공은 일이고 돈을 버는 일이고 음, 이런데 음, 취미는 여가 음, 시간에 하는 거다 이렇게 음, 구분을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선생님이 딱 그 구분을 경계를 넘어본 그쵸, 사람이기 그쵸, 그쵸.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진짜 너무 적합할 것 할 말 너무 같아서 많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좋아요. 아, 그래서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부르게 됐고요. 예,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선생님의 삶을 조금 네.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아, 건데 즐겁죠. 늘 반추는 새로워. 그래서 선생님 그 처음 취미를 언제 예. 시작하시게 됐고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 20살에 대학을 이제 갔잖아요. 근데 이제 평생 공부만 하던 삶이었고. 어,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니까, 너무 안 하던 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춤동아리라는 거 해볼까? 이랬지. 선생님 사실, 원래 전공이 네. 뭐였죠? 전공이 사범대 사회교육과랑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춤춘 이후에는 미술대학 영상매체예술을 복수 음, 전공했습니다. 근데 음, 어쨌든 음, 사범대로 입학을 했었죠. 음, 어. 음, 아무튼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교양 삼아서 저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막 피아노도 치게 하고 그림도 엄청 많이 그리고 그랬었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술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낯설진 않았어. 그 춤은 안 음, 해봤어요. 진짜. 음. 그리고 그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탈처럼 보여졌었어. 그러기 쉽죠. 예, 춤이라는 예. 장르가. 그래서 이제 춤동아리를 어, 들었죠. 그 전에 그러면 아예 진짜 춤을 아예, 안 춰보, 아예, 막 아예. 장기자랑 이런 것도 안 해본. 아니, 춤동아리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와요. 중고등학교 때 어, 케이팝 장기자랑 해가지고 맞아, 했다고. 맞아. 근데 저는 아예 일면식도 없었고, 어, 그냥 진짜 일탈이었어. 그럼 몸을 쓰는 이런 거는 그래도 뭐 체육이나 그 이런 활동을 당시에도 좀, 제가 그 중학생 때 그 담임 선생님께서 적어준 생활기록부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제 모범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음, 그 다른 거 다 잘 나오는데 체육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팔다리가 긴데 체육 점수가 참 유감스럽다. 막 이렇게 유감스럽대. 이렇게 글을 어, 남겨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몸을 쓴다라는 게 저한테 오히려 낯설어서 더 일탈 행위였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시작은 좀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일탈처럼 시작했거든요. 그치. 한 번도 춤이 춤춰본 적 없어가지고. 약간 로맨틱한 게 있어요. 맞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음. 어쩌다가 이렇게 음. 어쩌다 이렇게 그러게요. 멀리 오셨는지. 그러니까 일단 너무 멀리 왔어. 처음에 이제 들어가셔서 네. 정말 즐거우셨나 봐요. 아, 그때 그리고 이 음, 동아리가 요새는 뭐 좀 덜 하지만 그때 음, 들어가자마자 이제 누나들이 음, 응, 안 죽어. 내려가, 더 내려가. 이러면서 이제 다리 막 찢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당시에 계셨던 선생님께서 막 안 나오면 막
막 다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근데 그랬었어요. 현대무용이었어요? 예, 그때 또 계셨던 선생님께서 아. 현대무용 전공이셨고 음. 그 재즈 댄스 동아리였지만 사실은 되게 광범위하게 커버를 하고 있었던 음. 시기였어요. 그래서 막 그 뮤지컬로 뮤지컬 스타일의 어떤 재즈 댄스도 하고 그다음에 현대무용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커버를 하고 그다음 선배들도 공연을 많이 세우고 그랬었는데 음. 저는 그 극기가 싫지 않더라고요. 땀 음. 뻘뻘 흘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등이 안 굽혀지고 막 이런데 이 몸에서 그런 경험이 없었다 보니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 몸을 쓰는 변태인 것 거지. 자체가. 예예예. 그래서 그 아픈 게 그 당시에 그렇게 싫지 않았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사실 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싫을 텐데 그냥 새로우니까 새로워서 그냥 그리고 생각보다 또 빨리 늘어요. 빨리 늘었었어 제가. 그래서 나 좀 잘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죠. 그 재미로 했지 사실. 쑥쑥 느니까. 예. 되네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다가 음. 언제 전공해야겠다 음. 이렇게 마음먹은 그 포인트나 타이밍이 있었어요? 이것도 참 얘기가 긴데 그 요컨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매 학기 방학과 학기 중 축제와 모든 기간을 다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 빼고 시험 기간 잠깐 벼락치기 뭐 한 3일 전공 수업 하다가 나머지는 그냥 싹 다 춤. 그래서 남들 다 가는 여행이나 뭐 교환학생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나는 다음 작업 뭐 해야지? 뭐 그다음에 애들 모아서 이번에는 어떤 안무 세워보고 싶어. 막 이런 게 계속 막 이게 메모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 매 학기 그 짓거리를 하고 있길래 이 정도면 나 그 좀 대학원을 이런 쪽으로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었죠. 내가 너무 그 내 삶의 거의 대부분을 춤을 엄청 몰입하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왜냐면 아무래도 취미로 시작하다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체계 없이 자기만의 그 방법론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야매로 소위 말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제도권에서는 어떻게 이걸 다루고 있는가가 좀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입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음. 입시의 길을 이제 가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입시를 하시게 된 이후로 그 달라진 거가 있다면 뭐가 달랐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게. 아무래도 더 치열한 것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미 취미로 할 때도 너무 치열하게 하고 있었어서 왜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지 싶을 정도로 그걸 퀄리티를 높이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더 좋은 댄서를 만나고 싶다라는 욕망도 들고 그냥 차근차근 혼자서 계속 뭘 파다 보니까 그냥 혼자 한 계단씩 올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당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입시 준비할 때 좀 즐거웠어요. 왜냐면 이제 디렉팅 없이 나 혼자만 내 걸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나 춤 개 못 추네. 뭐 동아리 안에서만 있을 땐 잘 추는 줄 알았다가 이제 전공생들이랑 좀 나란히 서서 입시 경쟁을 하려니까 또 못하니까 또 다시 트레이닝을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느네. 그랬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취미에서 입시로 넘어가면 기본기를 네. 막 미친 듯이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그 힘듦을 겪잖아요. 힘들죠. 근데 아마도 네. 그 동아리 때부터 동아리가 그렇게 개빡셌거든. 스파르타식으로 네, 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괴리는 오히려 네, 크게 없었던. 그때 당시 발레 기본기도 되게 열심히 했었고 어. 그리고 사실 춤학원도 다녔죠. 근데 사실 이게 입시 끝나고 더 본격적으로 들었어요 수업은. 그러면서 테크닉을 더 많이 발달시켰고 사실 의외로 입시는 그렇게 정제된 테크닉을 들고 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결정하기에 있어서 어쨌든 성인이 되셨는데 네. 그렇게 갑자기 전공을 이렇게 튼다는 결정이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전에 고시 공부했었거든요 사실. 행정고시. 요새는 이제 로스쿨을 많이 가요. 그 문과 엘리트들이.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다 행정고시였어. 혹은 입법고시, 혹은 교육행정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공무원이셔가지고 너도 공무원 시험 봐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도 그걸 내재화하고 있었지만 이게 어린 나이에 도서관에 갇혀 있는 게 썩 내 체질에 맞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공부 체질이 내 체질이 아닌 걸 알았어요. 왜냐면 이미 춤의 맛을 봤잖아.
너무 달아. 그리고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냄새 맡고 그렇게 막 뒹굴고 무대 위에서 박수 받는 즐거움이 뭔지 알아. 그렇게 한번 담궜다가 다시 도서관에 처박히려니까 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삶이. 나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 왜냐면 고3 때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미성년자잖아, 사실.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 그래서 나 생각보다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인간관계 축소가 가장 괴로운 거였고,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고시를 그만둔다 혹은 보류 상태로 이제 논다고 했을 때조차도 부모님이랑 이제 어떤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는 아주 큰 과제가 있었고, 사실 그거를 이미 넘은 입장에서 배수진을 친 셈이잖아요. 너 그러면 글로 가면 자신 있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지. 그렇게 부모님한테 이제 일단 말을 네. 해놨으니까 그거를 또 네, 책임을 네. 져야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그 당시에 멘붕을 하셨었어요. 노트북 인강 듣겠다고 노트북 사달라길래 사줬는데 갑자기 이제 춤추겠다고 고시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제 너 그러면 그 노트북은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시기였죠. 그러면은 어쨌든 입시를 하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오히려 없었고, 그쵸? 그런 건가요? 네, 솔직히 이것도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렵기보단 즐겁고 되게 몰입하는 그 시간이 좀 좋았어. 오히려 그래서 좀 즐겼던 것 같아요. 크게 뭐 그냥 과정으로서의 입시였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전공자가 돼서 네. 대학에 가셨잖아요. 원하시는 음. 최고의 학교를 네. 가셨고, 어떠셨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갔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워낙 또 특이하고 쟁쟁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또 영감을 많이 받죠. 그리고 사실은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미. 거기에 춤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사실 은근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포션으로 치면 또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 무용 엘리트를 만날 아주 좋은 기회였고, 전문적인 무용수 혹은 안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이었죠, 사실. 그래서 그냥 좋기만 했어요. 사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지? 생각보다 학교에 저는 이제 내가 해오던 일들이나 사실 안무를 아마추어 레벨일지언정 계속 작업을 했다 보니까 사실 나름의 데이터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체계화하거나 어떤 뭔가 정리된 커리큘럼 같은 걸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어.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고, 교수님들조차도 사실은 이제 자신만의 방법론과 자신들만의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공유받는 시간은 굉장히 좋았지, 유익했죠. 근데 나는 이제 무용이라는 그 전반의 역사와 그다음 이 뭐 그간의 인류가 축적해온 움직임들의 리소스, 아니면 뭐 창작 방법론들의 어떤 그 맥락들, 이런 것들을 좀 마주할 걸 기대를 했죠. 근데 그거는 그냥 혼자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취미에서 전공으로 넘어가면서 그거를 원하고 가신 네.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까지 기대했던 어떤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런 내가 그런 기대하던 학구열이 넘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오히려 근데 그 실무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안무를 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무가로서 커리어를 개발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는 확실히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학교 잘 갔죠, 솔직히 말하면. 잘 갔어. 근데 내 기대 100%는 아니지만 오히려 기대하지 않은 지점에서도 어떤 그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성취를 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그러면은 전공으로 전향한 뒤에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 질문 보면서 정말 온갖 생각이 다 스치더라고요. 너무 인생을 반쯤하는 큰 질문일 네. 수도 있긴 하죠, 사실. 제가 20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막 이런 생각을, 확신에 가득 찬 그런 인간 유형이었는데, 사실 지금도 춤을 전공한 거에 후회는 없지만 그건 있죠.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사실 뭐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마치 계절처럼.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또 해가 바뀔 때마다 또 돌아오고 그러고 있죠. 뭐 사실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걱정은 늘 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그 후회가 음. 내가 취미로 했던 거를 전공으로 해서 음. 나오는 후회는 아니죠, 그쵸? 그러면 사실. 아무래도. 네. 음. 그냥 오히려 내가 그렇게 줬던 것들이 내 몸과 내 정체성에 입혀지는 과정이었으니까 사실. 음. 그러니까 오히려 자아 뭐라 해 자아 성취라 해야 되나? 거기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죠, 사실. 음. 근데 다만 이제 사회에서 혹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의 무용이 차지하는 그 역할이라는 게 사실 음. 굉장히 미비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왜냐면 주변 애들이랑 비교하게 되고 저는 이제 또 동문들이 다 막 엘리트일 거 아니에요. 뭐 변호사, 로스쿨 뭐 등등부터 해가지고 저기 그 변리사 뭐 여하간 엄청난 고위 공무원들 뭐 등등의 직업군들 뭐 전문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천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늘 이제 걱정이죠, 저는. 무슨 말 해야 될지. 근데 또 뭐 친구들은 또 되게 야 우리 중에 네가 제일 유명하잖아 막 이러는데 근데 뭐 좋게 생각해 주는 거지 사실은 걱정이죠. 뭐 통장 잔고만 봐도 바로 그냥 후덜덜 하니까.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음. 취미로만 할 걸 이런 생각은 해본 전혀 적은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랬어도 다시 돌아왔을 것 같아. 너무 궁금해서. 맞아. 하고 싶은 거는 네. 해야 돼. 근데 저도 가끔 마주해요. 춤에 대해서 열정이 아주 도드라지는 분들이 계셔요. 꼭 전공이 아니어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반대로 네. 춤을 전공하길 잘했다. 내가 그때 진짜 인생 선택을 너무 잘했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 순간들이 많겠지만 만약에 그런 순간들을 꼽는다면 언제예요? 어떤 결정적인 한순간으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저는 근데 사실 제 기준에서 취미랑 전공에 넘어가는 순간이 사실 크게 좀 그라데이션이어서 그래서 전공하길 잘했어 라기보다 그냥 뭉근하게 이제 돌이켜보건대 참 전공하는 거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고 어떤 딱 그 결정적인 순간 야 나 전공하길 잘했어 이런 느낌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아시는 혹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어떤 굉장히 열정적인 취미생이 나도 전공을 하겠다. 나도 선생님처럼 전공해서 살 거다. 있어요. 있겠죠. 분명히 DM도 와요. 있는데. 고민이라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언해 주세요? 이제까지 좋은 얘기 다 해놓고 이런 말 하기 정말 유감스럽지만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무용을 사랑해서 이제 전공을 하고 싶다. 이게 갖는 의미를 저는 이제 알잖아요. 저도 이제 그 로망을 쫓아서 왔고 했지만 직접 이 현업 종사자로서 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전략과 아이덴티파이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혹은 이 업계에서 나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과 번뇌와 포기의 욕구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순간들 막 이런 것들이 다 펼쳐지니까 파노라마처럼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이게 결국에는 제가 듣기에는 생업이 됐을 때 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려면 어떤 업계든지 나의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게 근데 안무가만이 아니라 무용수도 전략이 필요해요. 자기 마케팅, PR 혹은 나를 어떤 캐릭터로서 오디션에 임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먹고 살 걱정이기도 하죠. 그게 먹고 살 걱정이죠. 무조건. 그게 먹고 살 걱정. 브랜딩, 마케팅이랑 직결되는 문제지. 아이덴티파이가. 거기서도 브랜딩이 나오는군요. 사실 진짜? 뭐 브랜딩, 마케팅이 예술가들한테 되게 거부감이 드는 용어기도 해요. 상당히 자본주의적이고 상당히 경영학적인 그 용어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지. 아니 자본주의 사회가 밥 먹고 그냥 살아야지. 이 자체가 돈이야. 그냥 사회가 돈으로 굴러가는데 어떻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뭐 그냥 선생님이 봤을 때 쟤는 취미 말고 좀 전공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가끔 있어요. 뒤지게 잘 추는. 근데 그런 애들은 알아. 속으로 제 이미. 전공하겠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한 이틀 뒤에 연락 와. 선생님 제가 사실 입시에 관심 있습니다. 어떻게 입시하셨나요? 근데 알아요. 춤은 사실 거울로 보이잖아요. 나보다 제가 좀
아니 음. 뭐 아니면은 뭐 나는 왜 똑같은 기간 트레이닝했는데 왜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하는 것 같지? 실제로 칭찬도 많이 받고. 근데 또 그런 애들도 있어요. 스스로 경계를 잘 설정해서 전 취미입니다만 이렇게 선을 긋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이 네. 그 보신 취미생들 중에서 네. 진짜 그 미친 사람들 소위 이런 예시들 몇 개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보신 이미 경우. 시키지 않아도 뭐 강의 다 찾아 듣고 있고, 음. 그리고 막 공연이랑 공연 다 보고 다니고, 그러고 이제 한 1년 뒤에 보니까 갑자기 연락 와서 입시한다 그러고 뭐 그런 은근 있죠. 물론 흔하진 않습니다만 있고 뭐 응원하고 힘내. 대신에 너희가 만약에 마주해야 할 어떤 어려움이나 불행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언제든 3시간 동안 얘기해 줄 수 있다. 응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거면 알아. 어차피 못 말려. 내가 알아. 나도 부모님 두 손 두 발 닿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말려요. 영혼에 각인돼 있는 거죠, 그거는. 맞아. 그게 운명이야 그거. 아주 다양해요, 사실 사람들이. 네. 맞아. 그러면 이 질문 약간 되게 모호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춤을 전공한 이후에 내 삶에 찾아든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변화. 이 질문인데 사실 뭐 삶 전체가 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게 어쨌든 자아 실현의 과정이니까 삶의 몰입감이 좀 좋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 목표나 내 꿈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걸 설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고, 저 그거 있어. 내가 춤을 전공으로 혹은 춤을 추길 잘했다라고 하는 게 내 몸에 대한 그 정교한 감각 있죠.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정교하게 감각하고 운용할 수 있다라는 그 신뢰감이 있어요. 1인칭 시점의 신뢰감. 나는 넘어져도 죽지 않아. 나는 대중교통이 흔들릴지언정 중심을 잡을 수 있어.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냥 아파? 그럼 내가 이거 재활하면 되겠지. 라는 그 1인칭 시점의 확신이 삶의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엄청 풍요롭다. 저도 진짜 공감해요. 그게 근데 저는 이제 취미로 현대무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뭐 장점이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볼 때 가장 큰 게 저도 그거예요. 특히나 이제 저는 학창 시절에 몸이랑 친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그게 너무 큰 변화고 제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감각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맞아요. 컨트롤할 수 맞아. 있겠다라는 그 자신감이 주체의식. 이어져요. 그 왜 사람이 몸으로 얻은 감각은 진짜 오래가. 잊을 수 없고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짜 좋은 취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요새 들어서 막 확실히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한 뭐 여러 가지 몸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거 많죠. 하시는 클래스를 되게 많잖아요. 강의 많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진짜 수요도 많고 공급도 좀 많아졌고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신 건강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이 몸도 몸 건강.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그쵸. 근데 그 몸 건강이 단순히 그냥 난 병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근육 뭐 체지방 이런 게 그건 아니고 3인칭 시점의 몸이지. 그런 거 말고 이 진짜 1인칭 시점에서 내 몸이 어떻고 내가 직접 내 몸이 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걸 감각하고 그거를 진짜 경험해봤으면 좋겠고, 그게 진짜 우리가 맨날 요새는 또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막 그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시대지만 몸 건강도 그런 면에서 진짜 많이 맞아요. 얘기됐으면 더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취미와 전공을 구분을 한다고 하지만 그 경계를 흩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잖아요. 그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 제 주변에도 많고 선생님 주변 더 많을 것 같고. 본인도 그렇잖아. 저는 근데 취미 저는 선이 있어? 취미죠. 저는 오케이. 전공이라 하기에는 뭐 그 쓰는 시간이나 그래도 전공생들보다 취미에 돈 더 많이 쓰잖아요. 강의 더 많이 듣잖아. 그런가? 근데 돈의 개념으로 생각은 안 해봤어요, 사실. 의외로 취미로 향유하시는 분들이 이 업계와 이 계에 자본적으로 이바지하는 바가 훨씬 클 수도 있어. 맞아. 그래서 사실 취미생 공략을 잘해야 되는.
뭔지 아세요? 아, 좋은 음. 조언 감사합니다. 아니 취미생 어. 공략을 잘 해보세요. 사실 구매력이 진짜. 있어. 그들이.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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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생들보다 구매 의사도 높고. 사실 그들이 주 소비자층이죠. 그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레오타드 월화수목금도 다 다르게 입고 다닌다니까. 맞아. 전공생보다 어쩌면 화려하게 더. 약간 애정도 면에서는 어쩌면 저는 가끔씩 보면은 취미생보다 덜 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이제 맞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정도의 아예 그 결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말하자면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취미러 분들은 이제 딱 그 100일 된 거고 여기는 이제 그 노부부인 거지. 취미랑의 관계가. 맞아. 그렇다고 떠날 수 있어? 아니거든. 애증의 관계. 애증이죠, 사실. 맞아. 그리고 욕 디비지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취미와 전공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면 이라면 전통적인 기준은 분명 그걸 거예요. 그 학부 때 학부 입시를 혹은 예중예고 나오면 더 좋고 어쨌든 학부 입시를 무용 입시로 해서 전공으로 들어갔느냐 이게 사실은 구분짓는 전통적인 기준일 거고 그치만 나는 대학원을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대학원은 또 뭐야? 이거 전공이라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일반인 콩쿠르를 나간다 쳐봐요. 그러면 일반인 콩쿠르 입장에서는 또 내가 그쵸. 저 사람이 나온 반칙이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근데 저 이 취미학개론을 통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딱 이런 건데 현대라는 그 포스트 모던 혹은 컨템포러리를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예술가 특히 예술가 그 예술적 의미에서 현대라는 건 사실 포스트 모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탈구조, 탈권위예요. 탈중심. 이게 사실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래요. 이 기준이 모호해지는 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다. 그래서 내가 사실 저도 겪었죠. 사실 어딜 가나 이제 굴러온 돌이었고 특히나 전공생들이 보기에는 몇몇 분들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겉으론 표현은 안 냈겠지만 쟤 뭔데 춤춘다고 까불거려. 뭐 춤도 안 돼, 기본기도 안 될 텐데. 분명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거는 나 같은 사람은 나 하나가 절대 아니야. 내가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자기가 읽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셔야지. 오히려 그 엘리트 교육이라는 게 그럼 지금 시대에 어떤 한계를 갖고 있으며 그 구분이 얼마나 모호해지고 다양해지는데 그 흐름을 마주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자기가 그러면 얼마나 도태될 위험이 있는지까지도 생각을 하셔야죠. 흥미롭네요. 그 현대예술의 개념에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사실 현대예술이 당연히 이제 고전예술 모든 분야에서 고전예술의 그 다 규칙을 있어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용어는 다 있잖아. 그걸 다 전복시키면서 시작한 거니까 그거를 학벌로 이제 만약에 봤을 때도 취미와 전공의 구분이 이렇게 모호해지는 게 당연히 현대에 올수록 당연한 현상이네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게 늦어서 유감스럽지. 이 또 뿌리 깊은 학벌주의와 경쟁적인 그 문화나 혹은 내재된 어떤 그 민족 의식, 민족 정신이랄까. 맞아. 그 뿌리 깊은 어떤 관성이 사실 이 포스트 모던 이후의 사회를 맞이할 준비를 늦추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건 약간 별개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새 그 참여자로서의 예술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인공지능이랑 이제 예술 막 이런 거를 막 요새 이슈잖아요, 많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예술을 그러니까 인간의 예술을 대체할 수 있는가가 위협적이지. 예술가 입장에서나 예술 업계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는 질문인데 저도 맨날 이제 그냥 그 생각을 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공연 예술을 대체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걸 맨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될 것 같아요? 저는 대체될 수 없다고 이제 보는데도 이제 막 극단까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막 무슨 진짜 하나의 인간과 같은 어떤 개체가 그 인공지능이 그 예술을 할 수 있어 내 눈앞에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예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번뜩 든 생각이 그 예술이라는 거를 우리가 자꾸 향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이 예술을 대체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예술에 정말 빠질 수 없는 게 이 내가 직접 하고자 하는 욕구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사실 그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네. 한다기보단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는 맞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욕구를 뭔가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오, 거예요. 굉장한 인사이트야. 네. 그래서 왜 우리는 자꾸 향유자 입장에서만 향유자가 소비를 할 거냐 말 거냐 입장에서만 이걸 자꾸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향유를 하든 안 하든 그쵸.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이 표현력이 예술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설령 AI가 그린 일러스트가 기깔난다 해도 그걸 따라 그리는 즐거움을 대체할 순 없지. 1인칭 그러니까요. 시점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상상을 해봤냐면 앞으로 참여로서의 예술이 훨씬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NFT인가? 맞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굉장한 인사이트인데요. 그리고 거기까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커뮤니티 댄스라던가 좀 이제 네. 지금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 예술가들의 역할이 참여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좀 더 넓어질 수도 그래서 있겠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점점 더 늘어나죠, 사실. 외골수적인 사람들보다 더 경쟁력 있게 되고. 그러니까 퍼포먼스레스의 예술을 완전 부정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더 멀리 봤을 때 맞아요. 그런 게 커질 수 있겠다. 그 시장이. 그쵸. 그런 생각이 들어. 사실 맞고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사실 커뮤니티 예술 혹은 이제 그 실제 직접 하는 예술 이런 거는 사실 이미 또 문화예술계에서는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 이전에 비하면.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라는 욕구가 왜 든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자기가 그려보니까 재밌어도 있지만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그려? 에 그 원형이 있잖아요. 내가 닮고 싶다는 그 원형이 있으니까 또 생기는 로망도 있거든요. 동경하는 마음. 네. 사실 저는 예술이라는 업계가 동경이라는 그게 굉장히 큰 어떤 원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업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간 중에 하나가. 맞아요. 맞아요. 나도 저 멋진 걸 하고 싶어. 네. 이거죠. 맞아요. 사실 저는 늘 의구심이 있죠. 왜 끊임없이 어린 학생들이 무용계로 유입되지? 아니 추천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자꾸 유입돼 하고 생각해 보면은 나도 그랬듯이 이들도 이걸 동경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었던 맥락은 이제 네. 참여의 형태로 더 나아갈 것 같다. 네. 미래에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네. 보통 우리가 취미는 즐겁고 전공이 되면 고달프다.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고달프지만 즐거울 수도 있지. 고달픈 건 어쩔 수 없어. 고달프다는 명제는 늘 참. 그치만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자면 너무 많다. 취미와는 또 다른 즐거움. 그쵸. 왜냐면 그 몰입감이 달라요. 일단 실제로 공연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그 내뿜는 집중력과 그 몰입감으로부터 느끼는 그 연결성, 당장 진짜 공연장 무대 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서 얘랑 나랑 컨택 안무를 한다 쳤었을 때 그 무대 위에서 눈을 딱 마주치면서 교류하는 그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커넥션이거든요. 이거는 취미러들은 아마 경험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관객들을 쫙 이렇게 앉혀놓고 진짜 이 역할에 몰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에 얘와 내가 동시에 몰입하고 있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을 때에 느껴지는 그 커넥션, 이거는 평생 가는 가치예요. 그게 진짜 전공하고 이제 일로 하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못 그만두는 거야 사람들이. 그게 정말 마약보다 더. 그래서 저 동아리가 이름이 몰핀이에요. 서울대학교 춤동아리 이름이 몰핀이었는데 그걸 안 거죠. 그 선대 동아리 창립 멤버들이 춤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그 맛에 계속 힘들어도 계속 하고. 있지. 그 힘든 걸 잊어버리고 다시. 그러니까 예술이 너무 그래요. 너무해. 왜 이래 막. 연극하는 사람들도 다 그 얘기하잖아요. 네, 연극 배우들도 사실은. 뭐 예술 다 그렇죠. 그쵸. 그게 갖는 비극성이랄까. 맞아, 너무 비극적이야. 돈이라도 좀 벌게 해주던가. 그 역설. 맞아. 근데 그 역설과 모순이 또 갖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또 그것만이 갖는 아름다움이 있잖아. 그게 또 이상한 동경의 대상이 되죠. 그쵸.
그게 뭔가 순수성을 또 증명하는 것 그쵸, 그쵸, 그쵸. 같고. 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취미가 진짜 즐겁고 전공이 고달프다 이 공식이 어디서 나왔나를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이게 뭐 단순 예술이 아니어도 요새 이제 그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얘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요즘 세대에. 많이들 그만둬요. 음. 자기 하던 일. 그쵸, 그쵸. 퇴사도 하고 많이 싶은 거 하고. 하고. 저도 그런 케이스고요. 응원해. 당장 내가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순수하게 좋아했던 일이 밥벌이 수단이 되면 우리가 사실 그 얘기 지금 한참 하긴 했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뭐 그 약간 이 글을 쓸 때 약간 서글퍼지는 서글프죠. 경우도 많다고 들었고 그래서 아마 뭐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춤이 뭔가 많죠.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취미로 할 때는 그냥 좋아했던 어떤 목적 그 자체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밥벌이가 되면 수단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약간 서글퍼지는 건 그럼요. 없나요? 그럼요. 아니 당장 저도 뭐 강의 열고 공연하고 그러는데 진짜 저 그런 적 있어요. 그 어떤 공연이었는데 야외 공연이었는데 관객이 5명, 7명 지나가는 행인들. 심지어 나는 이제 내가 꿈꾸던 풍경은 진짜 막 엄청난 막 그 환호를 받는 극장에서 커튼콜 때 잠깐 나가서 이제 우리 땀 흘리는 무용수들 보면서 막 너네 너무 수고했다 이러면서 막 이러는 그런 걸 상상하지. 아무 관객 없는 심지어 그냥 지나가다 쓱 보고 많은 그런 관객들 한 명이라도 모으려고 심지어 내가 직접 마이크로 자 잠시 후에 제가 하는 공연 뭐뭐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하면서 심지어 3달 동안 엄청나게 고심하면서 심지어 그 무용수들은 뭔 죄야. 진짜 너무 잘 쳐줬는데 그때 진짜 서글펐지. 그런 순간들 꽤 많아요. 뭐 진짜 강의를 열어도 만약에 사람이 없어서 폐강됐어. 그런 경우 은근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걸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그 경험이 있지만 한번 그런 충격이 있으면 서글퍼지죠. 그때 많이 그만두지 사실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일은 그냥 취미로 둬야 된다. 이런 말들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좋아하는 일로 난 이제 먹고 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런 조언. 근데 그렇게 조언하시는 아니죠. 분들이 간과하는 게 사실 나 좋아하는 걸 하겠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만큼 거기에 대해서 진지했고 그다음에 심지어 잘할 수도 있거든. 자기보다. 늘 간과해요. 상대방이 나보다 잘할 수 있다는 거. 혹은 훨씬 더 치열하고 맞아.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늘 간과해. 맞아. 그래서 사실 그렇게 속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나는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학생이 저 전공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알 수도 있지. 오래 지켜봤다면. 그럼 이제 친구야 너한테 필요한 거 자. 따라올 수 있겠어? 추천하지 않아. 근데 그건 이제 업계 사람 혹은 오래 지켜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과 그냥 일반론적으로 취미는 취미로 둘 때 가장 아름다워라고 그냥 일반론적으로 퉁치는 건 사실 되게 무신경한 거죠. 네. 오래 맞아요. 지켜본 특정 개인, 특정 상황 맥락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하는 발언이면 그건 명제로서 참일 순 없지. 너무 보편적인 그건 얘기죠. 보편론일 순 없어. 나 같은 사람은 늘 등장할 거고. 그러면 저는 이런 것도 약간 궁금했어요. 그 자기가 좋아하던 제1 취미를 이제 전공으로 해버리면 다른 취미? 혹시 다른 취미를 개발하거나 뭔가 내가 필요해요.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근데 원래부터 취미 부자였거든요. 그림 그리고 피아노 치고 막 뭐 기타 연주하고 물론 지금 안 하는 것들도 많지만 수영도 좋아하고 운동도 하고 뭐. 근데 확실히 이게 진짜 제일 찐했던 취미가 전공이 돼 버리니까 그리고 거기에 몰입해야 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일과 취미의 경계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주는 피로도가 있더라고요. 몰랐어. 마냥 행복하고 마냥 몰입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채더라고요. 오빠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걸 보고 그랬어요? 그냥 우울해하고 뭐 막
슬럼프라 그러고 자꾸 찡찡거리니까. 아. 그리고 맨날 작업실 가 있다니까. 왜 안 쉬냐. 음. 근데 나 작업실 와서도 사실 뭐 춤추고 있고 물론 음. 그게 이제 일이라고 생각하면 또 피곤해지만 그냥 음. 뭐 노는 것 같은데 또 음, 자꾸 음. 작업실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음. 실제로 안 가봤어요. 음. 너무 좋은 거야. 음. 그리고 또 찝찝하고 음. 그런 시간에 수영을 했죠. 음. 원래는 그냥 좀 어렸을 때 조금 하던 취미 중 하나였는데 그냥 이제 약간 너무 우울하니까 삶이. 그러니까 이제 수영에서 엄청 많은 위안을 찾았죠. 수영에서는 어떤 위안을 찾아요? 어떤 게 좋아요? 일단 3차원으로 움직이는 감각 있잖아요. 음. 물 속으로 쭉 들어가면 음. 이렇게 돌고래처럼 싹 하고 움직이면 되게 재밌어요. 음. 그리고 숨을 못 쉬는 대신에 물 안에서 그 물장구 소리 듣는 거. 음. 그다음에 또 제가 다니는 수영장이 포스코인데 그 학교 안에 있는 수영장인데 거기가 또 자연광이 들어요. 물 아래에 비치는 그 윤슬 있죠. 그건 그냥 보기만 해도 치료적이거든요. 그리고 숨도 좀 차면서 내가 저기까지 도달해야 되니까 사실 잡생각이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또 춤으로만 잡생각을 없애자니 내가 이걸 직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잡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 춤으로 잡생각 없애는 거 이제 안 돼.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규칙적인 그 스트로크를 반복함으로써 생기는 멍때림. 이게 사실 뇌휴식 같은 거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저의 큰 질문 중에 하나가 모두에게 취미가 필요한가 이런 건데 저는 단언컨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막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그 덕업일치라고 해가지고 네. 사실 승관님 선생님도 그런 편인 거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걸 일로 이제 삼았을 때 그럼 이제 그게 일이 돼버린 거니까 그럼 또 다른 취미가 필요하지 않을까가 저의 이제 가설 중에 하나긴 했는데 또 근데 좋은 가설이고 동의합니다. 근데 그 약간 그러니까 이제 이 가설을 세우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취미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이제 일반인으로서 그냥 취미로 현대무용 하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일 하나를 이제 만들어 두는 거죠 인생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 이유는 내 직업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어서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 직업이 내가 원하는 건데도 취미가 필요할까라는 얘기인 거죠. 그게 이제 필요해요. 궁금해진 거죠. 만약에 근데 이게 일이 되면 또 다시 다른 게 필요할까? 이게 궁금했던 거죠. 이게 취미의 존재가 내 삶을 붙들어줘요 사실. 그러니까 마냥 즐겁게만 어떤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이 상황만으로도 사실 삶이 풍족해지거니와 스트레스 해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고 그리고 그걸 개발시키려는 또 그 자기만의 어떤 욕구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저 병을 더 이만큼 잘하고 싶어, 막 가오리만큼 잘하고 싶어. 그런 욕구가 또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또 됐을 때 성취감 있잖아요. 현대무용 해보셔서 알잖아요. 저 엊그저께까지 안 되던 동작이 된다. 이게 주는 성취감? 아마 취미 없는 삶이 그닥 행복할까라는 의문은 있죠. 제가 봤을 때 예술계에서 의외로 뭔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결국엔 예술 쪽은. 근데 그렇게 삶을 다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바치는 사람들은 취미가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저도 내 일이 나는 내 취미야라고 하는 말씀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게 그래서 궁금했던 거죠. 근데 선생님은 이제 따로 취미를 어쨌든 그리고 그분들조차도 나는 사실 그분들이 정의하는 취미가 다를 뿐 취미랑 유사한 행위를 분명히 하고 있어. 그리고 그게 설령 진득하게 계속 지속되지 않더라도 여기저기 옮겨가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뭐 작가야. 근데 요즘은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 요즘은 뭐 전시 보는 거에 관심 있어. 하고 그 일정 기간 동안 잠깐 몰입하고 빠질 뿐. 그러니까 자기는 취미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취미적인 행위는 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취미는 늘 유효하고 필요할 것이다. 그 가설은 무엇인지 유효하다. 몰라도 어쨌든 그 비슷한 행위를 그쵸. 계속 인생에서 필요로 한다. 또 한편으로는 그
제 주변에도 취미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어요? 많아요? 많고 한국 사회에 유난히 많아. 근데 또 이제 그렇게 살아도 음. 그냥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사람마다 그 삶의 에너지가 온도, 다른 거죠. 에너지나 볼륨이 다른 온도 이런 게 다 네. 다른 것 같고 약간 덕후 성향인 사람들 그쵸. 보통 볼륨이 큰 취미를 사람들이 하고 있죠. 뭔가에 몰입을 해야만 하는 그쵸. 그런 음.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게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100세 인생이잖아요. 길게 봐야 되거든. 그래서 100세 인생, 120세 인생 그 세대들이 고민해야 될 건 사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도 고민을 해야 돼요. 맞아. 직관이 마주하기엔 너무 큰 숫자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하면서 보내야 내 삶이 윤택할까는 그래서 취미 학개론이 사실 굉장히 시대에 아주 칭찬으로 끝나는. 적합하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취미학개론은 팟빵,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로도 발행 중이니 프로필 링크로 구독 신청해주세요.